자, 주기율표는 화학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원소의 주기율.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 그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더 이상 더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해는 화학적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더 이상 분해는 안 돼요. 대신에 뭐는 가능하냐면은 물리적으로 분리는 가능해요. 원소가 분리되면 뭐랑 뭐로 나눠져요? 원소 뭘로 구성돼 있어? 원자? 전자하고 원자, 핵.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우리 배웠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뭘로 만들어진다고? 쿼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그럼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분해가 아니라 분리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여 종 정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저기 화학 관련 학과 가면 다 외워요. 110개. 네. 자, 주기율의 발견. 주기율을 왜 자꾸 이제 만들려고 했냐면 이 원소들을 뭔가 성질이 비슷한 거대로 묶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율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발견해낸 원소가 몇 종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태까지 있던 많은 원소들을 모르니까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게 대단히 많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주기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주기,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주기율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에 멘델리에프 전에 뭐 새쌍 원소설 소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옥타브설 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일종의 시도였고 실제로 의미 있는 주기율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멘델리에프가 만들었던 주기율표부터는 실제로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발견된 게 1869년에 63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전에는 어찌됐든 그 발견된 원소만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끼워 맞춰지죠. 중간중간에 아직 발견이 안 된 원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63종을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 그러니까 뭘로 정리를 한 거예요? 원자량 순서로 해서 1번부터 쭉 배열을 하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없으면 그 칸을 비워놨어요. 비워놓고 이런 원소들, 여기 됐죠?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 원소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나타났었을 때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의 주기율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모즐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의 과학자인데 모즐리가 원소들의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는 여러분들 뭐냐면 양성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라 원자 번호 1번, 헬륨은 2개라 2번, 탄소는 6개라 6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 번호하고 관련이 있음을 발견을 하고 원자 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면서 현대의 주기율표의 토대가 되는 주기율표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야 정상인데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게?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줘요.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젊었는데 영국의 귀족이었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참전을 했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하다가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어디에?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한 게 바로 뭐다? 현대의 주기율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 보면은 세로줄이 있죠. 1부터 18까지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면은 족이라고 해요. 족.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1족부터 몇 족까지 있어요? 18족까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족의 원소들은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주기는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을 주기라고 하고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데, 이 주기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은 전자가 아무 공간에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원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핵 바깥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특정 뭐가 있냐면 궤도들이 있거든요. 이 궤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 껍질.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 맨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으면 1주기. 2주기 원소들은 두 번째 껍질까지만 전자가 있는 거예요. 3주기 원소들은 세 번째 껍질까지만 전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채워진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같은 주기에, 그 다음에 족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같은 족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금속 원소, 준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렇게 나눠져요. 뭐가 훨씬 많아요? 금속 원소가 훨씬 많죠. 그죠? 그 다음에는 준금속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말 그대로 되게 적죠? 양이 보면은. 그치? 네. 금속이 아닌 원소인데 훨씬 많아요. 금속 원소 자체가. 근데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배울 거는 거의 20번까지 안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20번까지 안에서 배우게 되고, 여기서 우리 3족부터 11족까지 원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전이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1족, 2족, 12, 13, 14, 15, 16, 17, 18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형 원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형 원소만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4주기에 있는 요 칼슘 정도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20번 정도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20번까지 번호하고 원자 종류, 원소 기호까지 20번까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원자 번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원자 핵 안에는 뭐하고 뭐가 같이 있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요 안에 같이 존재한다란 말이에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요 안에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값을 보통 우리가 원자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정확하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값에 해당하는 걸 질량수라고 하고, 우리가 질량수를 원자량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질량수는 원자량하고 거의 대응으로 시켜줘서 사용을 해줘요. 원래 정확한 원자량을 구해주려면 여기 원소마다 뭐가 있냐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원래는 구해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동위원소까지는 잘 다뤄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는
그게 성질에 따라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어디 있냐면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누구는 제외냐면 수소는 제외예요. 수소는 맨 왼쪽 위에 있잖아, 1번. 근데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데 수소는 왼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의 상태는 대부분이 금속은 다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예요. 근데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금속이 하나 있어요. 누구? 수은. 예. HG라고 하는 수은만 액체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무슨 상태냐면 기체나 고체 상태인데 브로민이라고 하는 것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 원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커요. 무슨 상태에서?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부 다 열 전도성도 가지고 전기 전도성도 큽니다. 그리고 금속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유의 뭐가 있어요? 광택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금속은 여러분 염산, 황산, 질산 같은 산하고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시킵니까?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금속은 여러분들 알루미늄 박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만드는 구리처럼 가늘게 뽑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넓게 퍼지거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성, 가늘게 뽑히는 성질, 연성,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뭐가 잘 된다라고 하냐면 산화가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금속 이온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철 이온, 이렇게 대부분 금속은 무슨 이온이에요? 양이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자를 몇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비금속은 광택 없고요. 열하고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비금속 중에 도체가 흑연이에요. 흑연. 연필심이나 샤프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산하고 반응 안 해요. 그 다음에 고체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을 가져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자 결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뭐 플로린 이온, 염화 이온, 산화 이온, 황이온,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이온, 비금속 음이온에 해당이 됩니다. 단 비금속에서 18쪽 원소는 따로 불러줘요.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서요. 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반응성이 없어요. 반응성이 없다 보니까 이 얘네들은 뭐도 안 되냐? 이온이 형성되지도 않고 다른 원소와 화합물을 형성을 하지도 않아요. 화합물을 형성하지 못해요. 이게 18쪽 비활성 기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8쪽은 이온이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몇 쪽하고 몇 쪽이냐면은 1쪽 원소랑 그 다음에는 17쪽 원소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1쪽 원소는 금속 원소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원소가 1쪽 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17쪽 원소는 비금속 원소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원소예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왼쪽 끝, 오른쪽 18쪽 제외하고 끝. 여기가 바로 1쪽 원소, 그 다음에 17쪽 원소에 해당이 돼요. 1쪽 원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칼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통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해줘요? 염기성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원래 화학에서 알칼리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물에 잘 녹는
강염기성 물질을 알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죠. 알칼리 금속을 물하고 반응시키면 이건 뭐 폭발하듯이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요.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고 그게 물하고 반응해서 생긴 물질이 아주 강한 염기성을 띠는데 얘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알칼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주기율표에서 1쪽이에요. 자, 실온에서 당연히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은백색 광택을 띄어요.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은 금속 중에서 대단히 가벼운 금속이에요. 1쪽 원소니까 누구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이런 애들이 1쪽 원소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나트륨까지는 물에 떠요. 물에 떠요. 예. 그러니까 물에 뜰 정도로 가벼워요. 특히나 여러분들 제일 가벼운 금속이 누구예요? 리튬이에요, 리튬. 예. 리튬 이온 배터리 만들잖아요. 예. 가장 가벼운 금속이에요. 그리고 밀도도 작고 굉장히 물러요. 칼로도 잘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른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뭘로 해석을 해주면 좋냐면 혼자 잘 못 있어요. 전자를 금방 잃어버려서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되면 불안정하니까 누구랑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해요. 화합물을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여러분들 반응성이 크다 그러면은 화합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반응성의 크기는 알칼리 금속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칼륨이 제일 크고 여기서 루비디움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칼륨, 나트륨, 리튬 이런 순으로 반응성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하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칼로 단면을 잘랐을 때 광택이 사라진다. 이거 광택이 사라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급격하게 결합을 해버려서 이렇게 광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리튬은 서서히 사라지고 나트륨은 금방 사라지고 얘는 자르자마자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하는 정도도 보면은 격렬하게 빠르게 서서히 반응을 하게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산소하고 닿으면 안 돼요. 왜? 금방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을 해줘요?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 안에다가 폭 담가가지고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성질이 변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는 17쪽 원소가 할로겐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주기율표에 17쪽에 속하는 원소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17쪽 원소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 자연계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원자 분자는 H2, O2처럼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분자 하나가 되는 거를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상태에서는 F2, Cl2, Br2, 여기 뒤에 보면 아이오딘, I2 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 상태예요. 플로린 F2, 염소 Cl2, 브로민 Br2, 아이오딘 I2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금속하고 수소하고 직접 반응을 해버려요. 근데 아까 알칼리 금속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컸잖아요. 할로겐 원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플로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 브로민, 그 다음에는 아이오딘 이런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요? 플로린 크고 그 다음에 염소, 브롬, 아이오딘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하고 직접 반응을 해가지고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직접 반응하면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수소랑 반응을 해서 직접 이렇게 할로겐이나 수소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소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요 물질은
이게 물에 녹으면 뭐가 되는 거 염화수소가 염산이에요. 강한 산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태, 얘네들은 또 분자 상태에서 특유의 색깔을 가져요. 그래서 보면은 플로린은 옅은 확색 기체, 염소는 황록색 기체,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 아이오딘은 흑자색, 어두운 보라색 고체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할로겐 원소는 직접 먹거나 흡입하면은 즉사.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네. 나트륨과의 반응성 보면은 원자 번호가 작은 게 반응성이 크죠. 수소와의 반응도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건 중학교 때도 여러 번 했지만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원자의 구조는요,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은 다시 뭐랑 뭘로 돼 있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자는 여러분들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중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만큼 뭘 갖고 있어요?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전하량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가 돼요? 중성 상태가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기 때문에 이거를 더했을 때는 합이 0이 나와서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성자 수를 무슨 수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가 배치가 될 때, 선생님이 아까 주기 설명하면서 잠깐 전자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을 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의 높이예요. 여러분들 중3 때 뭐 배웠어요? 역학적 에너지 배웠죠. 역학적 에너지 배우면은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 생각을 해보면, 지표면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기준면에서 0이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커지죠.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높이 있는 공간들이 높이 있는 것마다 에너지의 차이가 나는, 이걸 준위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껍질도 보면은 맨 안쪽 껍질이 몇 번 껍질이냐면 1번, 그 다음에 바깥쪽이 몇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간다란 말이에요. 그럼 1번부터 쭉 껍질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높아지냐면 에너지 준위가 커지는 거예요. 예. 1번 껍질부터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커지게 되고, 이 에너지 준위 값은 이제 원자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가진 몇 개의 원 모양의 궤도가 바로 전자 껍질이고, 이 전자 껍질에만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는 전자가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원자 핵이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 준위가 어디서부터 채워져요?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져요. 그리고 전자 껍질마다 무한정 전자를 포함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포함할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전자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면 꽉 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원래 이제 화학 1을 배우면 더 자세히 배우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더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8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4번 전자 껍질도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가 최고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8개를 여러분들 영어에서 접두사로 뭘 써요? 옥트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어 뭐라고 그래요? 옥토퍼시라고 하죠. 다리 8개. 그 다음에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한 음계. 몇 음 들어있어요? 8음 들어있죠. 한 옥타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옥테예요. 그래서 8개가 꽉 차면 뭐라고 하냐면은 옥텟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자가 꽉 찬 상태가 안정한 상태예요. 가장 원소들이. 자, 그래서 보면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1번은 몇 개 채워진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헬륨이 2번인데 2번은 여기 2개가 채워져요. 리튬은 3번인데 여기선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껍질에 채워져요. 자, 그러면 이게 리튬은 하나 채워졌죠? 그럼 봐봐. 수소는 처음에 하나 채워졌고, 그 다음에 헬륨 2개 채워졌고, 그 다음에 리튬은 다시 하나부터 채워져요. 그럼 베릴륨이 되면 2개, 그 다음에 붕소 되면 3개, 그 다음에 탄소가 되면 4개, 질소 5개, 산소 6개, 플로린 7개, 그 다음에는 네온이 되면 8개. 다 찼어요. 그럼 꽉 찼어요. 그럼 다시 그 다음 껍질부터 채워져요. 그럼 나트륨이 1개, 마그네슘이 2개, 알루미늄이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봐봐. 리튬은 1개 채워진 상태죠. 맨 바깥에. 다시 꽉 차고 나트륨도 하나 채워진 상태죠. 꽉 차고 그 다음에 칼륨도 몇 개 채워진 상태면 하나 채워진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은 맨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껍질에 채워진 전자 개수가 리튬도 몇 개? 1개. 나트륨도 1개. 칼륨도 1개.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맨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채워진 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줘요. 원자가 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채워진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주기 원소는 몇 번 껍질까지 채워진 거? 2번째. 3주기 원소는 3번째 껍질에 채워진 거. 4주기 원소는 4번째 껍질에 채워진 거만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개수가 다시 1개부터 몇 개까지? 8개. 그럼 꽉 차면 다시 그 다음 껍질에서 1개부터 8개. 그 다음 껍질에서 다시 1개부터 8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주기가 바뀌어도 1부터 8. 다시 주기가 바뀌어도 1부터 8. 다시 주기가 바뀌어도 1부터 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는 이 전자가 채워진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전자고, 중요한 게 이 원자가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해요. 더 정확하게는 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이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해서 공유 결합도 할 수 있고, 뺏겨서 이온이 될 수도 있고, 얻어서 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나 결합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하니까 뭘 결정을 하냐면 족을 결정을 합니다. 족.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자, 뭐가 똑같아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자는 안쪽부터 채워지는데 1번 껍질만 2개고 나머지는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3번부터는. 자, 그러면 원자의 전자 배치 보세요. 자, 1번이 하나 채워졌죠. 2번은 2개 꽉 차니까 그 다음부터 3번 껍질에 채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번 리튬 뭐예요? 맨 바깥에 전자 하나죠. 그 다음 2개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꽉 채워졌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8개, 이게 껍질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밖에 껍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바깥에 있는 껍질이 하나가 더 밖에 있겠죠. 얘도 바깥에 껍질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보면 두 개지만 그 바깥에 있는 껍질로 보면 몇 개예요? 아니요, 그 바깥 껍질. 현재 껍질은 꽉 찼죠. 그 다음 바깥 껍질은 없죠. 그죠? 얘도 없죠. 얘도 없죠. 공통으로 봐야 되잖아요. 같은 족은. 그러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 거예요? 0개인 거예요. 0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18쪽은 여러분들 8개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0개예요. 0개. 알겠어요?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0개입니다. 자, 1쪽 원소 몇 개? 1개. 2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 2개. 자, 우리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 3족부터 11족까지 안 배워요. 알겠어요? 빼버려요. 자, 13족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헷갈리면 안 돼. 3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13족이 3개, 14족이 4개, 15족이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은 몇 개? 0개예요. 0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수가 뭘 결정을 해요?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합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1쪽에 있는 수소만 예외예요. 알칼리 금속에서. 얘는 금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같은 족 원소들은 성질이 거의 다 같은데 1쪽 원소 수소만 예외라고요. 빼야 돼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주기는 전자가 마지막으로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알겠죠? 족수는 원자과 전자수. 족의 끝자리 수는. 자, 그래서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도 주기적으로 변하고 전자 껍질에 최대 포함할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반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뭘 나타나게 된다? 주기성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옆에 나온 셀파 탐구에 있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지금 물에다가 반응을 시켰는데 단단한 정도, 잘리는 저기 표면의 색이 변하는 정도 이렇게 봤는데 아까 알칼리 금속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튬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나트륨이 크고 나트륨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칼륨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물에 떨어뜨렸을 때 결과는 일단은 다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발생해야 돼요?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칼륨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그 다음에는 모두 물보다 칼륨까지 떠요. 예, 칼륨보다, 류비륨부터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얼마냐면 1이에요. 칼륨까지는 밀도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요. 근데 칼륨보다 더 큰 애는 어떻게 돼요? 물 가라앉아서 반응합니다. 나트륨은 수용액에서 나트륨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왜? 물하고 반응을 해버려서 이온이 돼버리니까 금방 격렬하게.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알칼리 염기성이라고 얘기했죠. 산성이 아니에요.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누가 제일 커요?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28페이지 기초탄탄 주기율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이 2번, 2번에 2, 예, 3번은 2, 4번에 3, 5번이 2, 6번에 3, 7번에 2, 8번에 4, 9번에 2, 10번도 2, 11에 3, 12에 3, 13에 5, 14에 4예요. 자, 질문 있어요? 10? 자, 일상생활에서 원소들이 이용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거. SI가 규소,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이 실리콘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준금속에 해당이 되니까 맞아요.
나트륨은 충치 예방용 치약에 이용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불소예요. 불소. 여러분들 치과 가서 어렸을 때 해봤죠? 불소 코팅. 맛 더럽게 없잖아요. 그거. 그죠? 불소가 NaFF. 플루오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트륨이 아니에요. 염소는 예, 수영장 물에 소독제로 이용되는 거 맞고, 예, 리튬 이온 배터리 맞고, 예, 얘도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또 있어요? 질문? 11번. 자, 원자과 전자수가 다른 원소, 그러니까 같은 족이 아닌 거잖아요. 자, 염소, 플로린, 아이오딘, 브로민 전부 다 몇 족 원소예요? 17족 원소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7개인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20번 몇 족 원소예요? 1족 원소 1개죠. 그죠? 예, 그래서 칼륨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은? 자, 1번은 5번, 예, 2번에 3번, 2번, 1번에 1이에요. 1번에 1, 2번에 3, 3번에 5, 4번에 2, 5번에 4, 6번은 3, 7번에 3, 그 다음에 8번은 자, 표는 몇 가지 원소의 원자번호랑 원소 기호를 나타냈대요. 리튬, 네온,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참고로 해서 그려봅시다. 리튬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전자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뭐예요? 플러스 10 10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들어간 게 네온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이 상태에서 껍질이 하나가 더 생기고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11번이니까. 예. 위 전자 배치를 바탕으로 같은 족 원소인 거는 누구예요? 리튬하고 나트륨이 같은 족 원소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예. 원자과 전자가 몇 개로? 1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물이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대요.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이에요. 지시약인데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산성에서 색깔이 없죠. 무색, 중성도 무색, 염기성에서만 무슨 색이 나와요? 빨간 색깔이 나와요.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었더니 물하고 빠르게 변했고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뭐다? 액성이? 염기성이다. 그 다음에 리튬하고 칼륨으로 실험을 해도 동일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셋 다 같은 성질을,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의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나트륨의 성질은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고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가와 나의 실험 결과로 리튬, 나트륨, 칼륨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뭐예요? 모두 원자과 전자가 1개인 1족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죠.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9번까지? 없습니까? 응.